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오늘은 4월 9일입니다. 50년 전 1975년 박정희는 자기 고향 선후배들을 인혁당 사건에 엮어 무서운 혐의를 뒤집어 씌웠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9일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8명을 한꺼번에 죽인 것입니다.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여정남, 우홍선, 이수병, 하재환 이 8분의 안타까운 죽음과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법살인을 기억합니다. 5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내란 세력은 여전합니다. 박정희가 죽은 지도 46년이 되어가지만 박정희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준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완규와 한상훈을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일대 파문이 일었습니다. 역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요일 오후 1시 10분 스픽스 생방송 긴급 편성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을 했더라고요. 네. 취임사가 나왔는데 언론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분이 왜 그동안 안 됐나 알겠더라고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임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른바 극우 세력과 내란의 동조 세력들이 길을 쓰고 이 마은혁 재판관을 막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소수자를 배려하고 어떻게 보면 치우치지 않게 법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면서 그런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분들이 재판관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내란의 힘과 그 내란 동조 세력들은 이런 삶과 매우 어긋나게 살았잖아요. 오히려 반대되게. 약자를 제압하고 지배 대상으로 삼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되니까 이분이 무슨 옛날에 무슨 운동을 했니 뭐니 갖고 그렇게까지 반대를 극렬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은혁 재판관님 이제라도 재판관 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리면서 아주 올바로 현명한 재판관이 되시기를 또 기원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는다. 이런 건 교과서에 좀 남겨야 될 말. 아니 지금 마음이 좋아서 공직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간만에 공직자다운 공직자를 만난 앞으로 활동을 봐야 되겠지만 시작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종욱 박사님. 하여튼 여하간 5, 6개월 동안 많은 선양을 당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소위 내란 세력들이 공격을 해댔고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매우 예를 들면 자기가 얘기하는 반공적 가치를 지키는 것처럼 계속 주장을 했던 측면이 있고 어제도 제가 케이블 TV에 나갔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요. 이미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김문수는 전향을 했는데 마은혁을 전향하지 않았냐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에 전향 제도가 있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비판할 정도의 상황으로 5, 6개월 동안 계속 이념적인 마녀사냥을 당했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 세력을 우리가 진압함으로써 마은혁이라는 재판관 말씀하신 저런 올바른 신념을 가진 분이 헌법재판관이 돼서 앞으로 헌법과 관련된 수호 그리고 양심에 따른 선고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고요. 또 진보 세력 일부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자기한테가 임명이 되는데 자기 권한인데 왜 이 권한을 갖다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지 않냐고 또 막 비판도 있었긴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마은혁 재판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발언한다면 오히려 더 사태가 흥분해질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중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6년 임기 동안 좀 헌법재판소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국민적인 좀 나름대로 불신들이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소위 파면 선고로서 다시 위상을 회복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앞으로 굳건하게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그다음에 그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문영배 같은 법조인도 있고 이름 올리기도 좀 그런데 윤석열 같은 법조인도 있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만 보더라도 마은혁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한덕수가 기필코 임명하겠다는 이완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덕수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이 또 딱 떠올랐습니다. 윤석열이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면 본인들이 사람을 부리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하찮고 허접하고 능력 없고 약점 많은 사람을 데려다가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충성을 하게 돼 있다라는 이런 류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뭐 그런 식의 아마 용병수를 썼던 게 저는 한덕수가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제 와서는요. 그러니까 한덕수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죄송합니다. 그 두 사람의 본인의 권한이 아닌 일을 행사했던 것은 이건 철저히 한덕수 개인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그 뒤에 그 호수의 달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그 그림자 뒤에는 윤석열이라는 그림자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저 사람은 뜬금없이 이 시기에 심지어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무리한 일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기억이 나는 건 이 윤석열의 말에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 더럽고 약점 많은 사람일수록 큰 자리에 앉히면요. 기득권 혹은 그 치부를 덮기 위해서 그 본인을 앉혔던 사람이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근데 한덕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인데 윤석열이 조금 낫잖아요. 네. 그래도 충성을 바치나요? 이건 좀 어떤 캐릭터인가요, 한덕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치부를 덮기 네, 위해 이해됩니다. 약점 많은 치부. 이해됩니다. 네, 김 박사님. 뭐 제가 볼 땐 이거는 좀 정황 증거들은 다 있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자가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 이종석이라는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하려고 했었었고, 두 번째로는 이완규를 헌법재판소장으로 하려고 했었고, 이것도 안 됐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정영식 지금 현 재판관을 재판소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건데, 뭐 이미 국회의 구성 자체가 야권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도저도 안 된 상황이니까 이완규라는 이름이 거명됐다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완규라는 카드를 생각했던 것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고, 또 하나가 권성동,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원내대표가 얘기한 건데, 이 작년 12월 17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거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됐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존재한다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지만 파면당하면 임명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파면당하기 직전에도 권성동이 무슨 얘기를 했냐, 좋아, 임명할 수 있으니까 마흔역도 임명하고 둘 다 임명하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기 직전에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얘기하는 두 명의 대통령복 어떤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버리게 되면 이걸 통해서 나중에 대통령, 지금은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을 어떤 탄핵에서 기각시키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실행이 안 됐죠.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전 그렇다면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지형 자체를 보수 우위의 지형으로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럼 제가 볼 땐 앞으로 적어도 4년 내지 6년 가는 헌법재판소가 보수 지형 우위의 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에게 유리한 헌법적 판단을 할 수 있고, 하시라도 헌법적 파괴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낸 측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하책이긴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이런 행위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윤석열이 진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갖게 돼 있습니까? 차기 대통령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2달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대선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것마저도 침해해버린 거거든요. 한석두란 사람이. 전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만약 그 배후에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있는 친윤 라인들이 배경으로 있다고 한다면, 맨 처음에는 윤석열의 기각 시나리오, 또 제가 볼 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보수 우위의 판도를 구조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이 마지막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권한을 갖다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깔려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규의 사진을 스픽스에서 일부러 저런 사진을 고른 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거 이미지를 잡은 건데, 진짜 저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저 사람한테 조사받으면 무섭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 같은 눈빛이고요. 칼잡이 같은 눈빛입니다. 헌법수호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이 사람을 찝어야 되는 까닭, 그건 역시 윤석열과의 관계 때문이겠죠.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분은 일단요 지금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 중에 가장 최고봉에서 법을 심판하고 어떻게 컨트롤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만이 대통령이라는 그 최고에 있는 권력을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최고의 도덕성과 법치주의를 가지고 있고 헌법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정말 피의자, 심지어 내란 공범으로 의심되는 그 내란, 대단한 중대한 범죄인 내란 공범으로 의심되는 자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임명이 됩니까? 이 자는 제가 뭐 자라고 해서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지금 피의자니까 말씀드리면요. 이 자는 일단 그 내란 그 계엄 이후 다음 날에 안가, 그 안가라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에요. 대통령만이 거의 쓸 수 있는 곳에 그곳에 모여서 이른바 법조인, 법 관련된 4명? 법제처장,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 행안부 장관 쭉 그 사람들이 모였던 내란 공범들로 의심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피의자의 신원인 것이고 그 이후에 핸드폰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증거인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이분은요. 구속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법 최고기관의 헌법재판관의 후보가 임명이 됩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손쓰지 않고선 윤석열이 결정하지 않고서는 한덕수의 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윤석열 지휘, 한덕수 연주. 저는 이게 딱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정말 이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소감을 이야기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물론 이게 너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슨 말씀 들었냐. 지금 바뀐 건 대기줄에 있었던 윤석열이 대기선 안에 들어와서 입장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심지어 윤석열 관저에 그대로 있고 내란 공조 세력들, 내란 공범들 그대로 다 어디서 활기치고 있고 증거인멸하고 있고 어떠한 기획하고 획책하고 있는지 모른다. 진짜 유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게 한덕수가 그 시작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한덕수 덕분에 긴장을 풀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은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얻을 게 뭔가요?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식의 도발을 하면 좋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니 예를 들면 한덕수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약점을 아무런 감추는 거 그건 뭐 그죠? 동의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파면이 된 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2명을 임명한다고 했을 때 한덕수가 역사적으로 엄청난 예를 들면 5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헌법학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도 권한대행이 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매우 유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또 다른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확증적인 내란 혐의를 윤석열 측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잡고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아니면 한덕수도 빵에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 지금 피의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한덕수가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피의자인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태가 벌어진 거니까 내란 혐의자들끼리 인사권을 행사해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헌법을 수호해야 될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형법상 내란죄는 뭘 얘기합니까? 국헌을 물러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자인데 네. 그런 혐의를 가진 자를 헌법을 지키라고 헌법재판관으로 보내는 제가 볼 때 아주 초현실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인데 아니 한덕수라고 이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알고 있는 한덕수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오점, 국민적인 비판, 그다음에 본인이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들을 내질렀었던 배경에는 한덕수도 내란에 가담했거나 사전에 인지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캐비넷이든 어디든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한덕수의 행위를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네요. 한덕수는 원래 비루하거나 원래 약점이 많았고 그거를 검찰 독재 권력인 윤석열이 잡고 있는 거고가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내란 국면에서 한덕수가 거기다 범죄를 보탠 거네요. 그러니까 멱살도 잡히고 발목도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네, 윤석열은 마음껏 조정할 수 있고 탄핵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복 중에 신복을 헌법재판관으로 알받기도 할 수 있다. 야, 그러면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되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뭐 그냥 추정이고 네. 여러 가지 모든 게 거의 다 추정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도는 것이 또 김건희 씨가 굉장히 주술에 심취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한덕수의
부인? 그 부인도 아. 굉장히 그런 쪽에 심취해 있어서 그런 두 분이 영적 관련된 주술 관련된 이야기와 교감을 나눴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그게 이거 바로 연결되는 건 그건 아니지만 박시원 의원이 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얘기하셨죠. 네. 그런 게 물론 이게 똑같이 그것 때문에 연결됐다는 건 말 못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쪽에서 윤석열과 한덕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연결돼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또 포인트가 보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대선이 50일 좀 더 남았는데, 그건 한덕수가 50일 더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 노릇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제2의 이완규 사태를 또 벌일 수도 있겠네요, 이 사람은? 저는 더한 것도 버릴 수 있다 더한 생각합니다. 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권한대행이 지금 행정부의 그 수반에 대행을 하는 일인데 선거라는 게 특히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선거인데 행정부의 도움과 자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조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물론 그 관리도 해야 되는 게 필요로 하지만요. 그러면 과연 이 조기 대선이라는 60일도 안 남은 이 급박한 시기에 얼마나 또 엉뚱한 일을 벌여서 불공정한 일을 행할까도 저는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얼마나 불공정. 지금 이 일도 본인이 권한이 아는 일을 행했잖아요. 한덕수가 이른바 헌법재판관을 본인이 권한도 없는 일을 행해서 알박기를 하는 이상한 괴상망측, 엽기적인 일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물밑에서 이루어진 행정부 안의 영역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일이 분명히 많을 건데 얼마나 또 엽기적이고 불공정한 일을 해서 대선을 물을 흐릴까라도 저는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도 대놓고 하는데 네. 창피한 것도 모르는데 역사적 판단도 아랑곳하지 않는데 네. 국민의 비판, 비난도 신경 쓰지 않는데 네. 점점점이네요. 그렇죠. 그럼 더한 일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는 파면이 돼 있지만 내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두머리만 좀 잡혀 있지. 근데 왜 그러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했을 때는 법적인 조력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제 판단에. 그랬겠죠. 네. 제가 볼 땐 상식적인 총리실에 있는 직원들이라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공무를 하는 사람인데 그 많은 헌법학계나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은 이런 권한이 없다고 얘기했었고 이게 전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했을 때 대통령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도 임명을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총리실에서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이런 시나리오와 법률적인 조언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 아까 말씀하셨던 사인 있지 않습니까? 12월 4일 날 안가에 들어갔던 민정수석을 필두로 해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여기 이완규라는 법제처장 이 사인이 저는 그 안가 회동에서 추정입니다만 고도의 통치행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다가 다 만들어냈던 가장 중요한 소위 보수법조, 극우 보수 그 법조 카르텔의 핵심적인 라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이 라인이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자 당신 어차피 욕 얻어먹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그냥 밀고 갈 수 있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상관없어. 이렇게 저는 조언했을 거라고 보고 말씀하신 본인의 치부이건 아니면 내란과 관련된 본인의 가담 혐의에 대한 무엇인가 증거가 있건 상관없이 이런 걸 매개로 해서 내란 세력들의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얘기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 똑같이 했어요. 좀 그렇다면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한덕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내란 세력들의 어떤 꼭지와시와 같은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희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조폭들이 서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제 공범이 되고 조직이 유지되고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벌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에 반항하는 모든 권력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매우 초현실적인 거죠. 반민주적인 작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일하게 반항하고 있는 국회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 가루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던 측면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세력들은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은 집단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헌법과 무관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법 기술들을 활용해서 계속 그런 행위들을 진행할 거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권력이 뭐냐? 한덕수라고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만 남아있다. 그럼 그에게 계속 뭔가 얘기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적인 진영에게 아니면 극우적인 진영에게 아니면 윤석열에게 유리한 지형들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 아주 강고한 극우 세력들의
어떤 권한 권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행하겠죠. 임 소장이 그럼 이제 관심은 딱 하나네요. 한독수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해야죠. 탄핵해야 예, 된다.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직무정지라도 시켜야 된다. 예, 시켜내야 되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또 두려운 것은 이 악마는 굉장히 길고 디테일하고 멀리 바라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도 비록 우리 시민들의 그 애국심과 이 시민 정신, 우리 국민들이 살려줬기 때문에 비상계엄도 실패를 했죠. 그 물론 헌재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나쁜 짓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나쁜 짓에 있어서는 굉장히 타의 추종의 능력을 불허해요. 그러니까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가 쫙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느낌이 전 이번에도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일단 이들은 계엄을 성공하게 되면 3선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이 3선을 하고 그 이후에 통일 대통령 김건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실패했을 경우 딱 또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네. 그러면 뭐 한덕수 가고 뭐 하고 2차 계엄하고 뭐 등등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계엄 그러니까 탄핵까지는 뭐 예상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재명 대표라는 야당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한 명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제거가 어떻게 보면 1순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딱 드는 거예요. 일단은 윤석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은 어떻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안 돼. 법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라고 해서 이른바 수거 명단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그게 안 됐고 그 이후에 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도 무죄가 나왔고 해서 본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어요. 재판부도 엄청나게 압박했다고 들었거든요. 무죄 나왔을 때도. 근데 압박해도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있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확률은 가장 높죠. 네,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두가 아는 그렇죠. 사실이죠.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통령 돼서도 제거하려는 목적이 저는 이 현재 2명의 판단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불수소추 특권으로 진행 중인 재판이 이제 모두가 이제 중지가 되는 게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이것에 대한 판단 여부도 결국 헌재에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갈지 스탑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당선 후에 이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할 건데 어떻게 현행 나와 있는 법 체계와 법원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결국은 헌재 판결밖에 없어요. 대통령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 헌재의 구성을 이른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을 다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헌재에서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하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제거하려는 거 아니냐. 징글징글하네요. 그러니까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두 분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탄핵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줄줄이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줄줄이 탄핵해야 예, 되는데 예. 비난이 있더라도 네.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네, 그 김 박사님. 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헌법 84조인가요? 그 네, 조항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숫자상으로는 이게 예를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2명을 더 집어넣기 때문에 5인이 되잖아요. 보수가. 그렇죠. 보수가 5인이 되게 되면 딱 낙이 딱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이재명 당대표가 초반에 엄청난 예를 들면 통치 능력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것을 부정하는 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도 사법 리스크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내란 집단들이 요 헌재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그립감을 계속 강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계산을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악마와 같은 존재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 이런 것들 아니면 국민들의 민생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소위 내란 세력들이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도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만 확보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밝혀진 건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인수위 시절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끝까지 파헤쳐. 야당 당대표라고 내준 게 어딨어. 끝까지 파헤쳐야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조항은 과거와 다른 관행들을 제기한 거고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또 하나는 총선 끝나고 나서 그 여론조사 개표조사 네.
발표하기 직전에 지고 있다는 게 나오니까는 야, 방송 중단시키라고 얘기했다는 생방송 거잖아요. 중단하라고.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현실적인 인간들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한덕수가 더 한덕수도 초현실적이죠. 요번에 그 2명 임명하면서 했던 얘기 보니까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 2명을 조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 나오자마자 완전히 국가는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했다. 말도 안 되는 게 개소리죠, 진짜. 본인이 계속 어겼으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기 종료 재판과 문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니까 탄핵이 실행될 거야. 탄핵이 실행되게 되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헌재가 안 굴러갈 수 있잖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건 시무적이랑 똑같아요. 야, 내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올라가봤자 헌재에서 이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내가 위에다가 즉시항고 안 할게.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마지막 대목입니다. 탄핵, 그러니까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이거 한덕수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탄핵해 달라는 얘기 같은 거예요. 나 탄핵해 주세요. 내가 오롯이 책임질게. 이게 뭐냐? 탄핵 당하면 내가 책임지고 우리 그 한간에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대선 후보로? 이 대목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거? 탄핵 요청서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네. 아, 진짜 끝도 안 납니다, 진짜.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데 옛날 얘기 하나 해보죠.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이제 1789년에 1799년에 나폴레옹이 집권하잖아요. 네. 근데 나폴레옹이 정말 힘으로 무슨 돈으로 집권하는 게 아니라 나폴레옹 때부터는 권력의 획득 과정이 좀 바뀌어서 일종의 설득하는 권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드라마틱한 장면 엘바섬에서 탈출해서 나오는데 뭐 보병 오연대인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내가 황제다 쏴라. 아? 그러니까 뭐 박수치고 그래서 뭐 모시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혈 단신이어도 대중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설득하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느냐가 권력의 근간을 이룬다. 총칼로 다 할 수 없다. 군대도 그렇게 안 움직인다. 근데 이번에 12월 3일 날 봤어요. 내란 때 보니까 군대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실제로 엉거주춤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학습을 했을 텐데도 왜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무가내인가요? 애초에 국민을 설득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 아니 사람들이 이제라도 바뀌어야 되지 않았나? 내가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희한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 윤석열과 이 내란 동조 집단들은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상상 너머의 일, 상상의 너머의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실제로 실행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2024년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계엄이 일어납니까? 비상계엄이. 그리고 어떻게 국회를 총각 활로 군인이 가서 창문을 부시고 시민과 대치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고 케이블타에 가서 기자를 묶고 겁박하고 때리고 이런 일 우리가 다 봤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체포된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가 갑자기 날이 때로 확 바뀐 다음에 본인이 딱 거기서 탈옥되고 다음부터는 다시 때가 날로 바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식적이었네요. 아니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건 메가 이벤트고 국민의힘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뭔가 발악을 할 텐데, 그죠? 노력을 할 텐데 또 이렇게 엉망진창 뭔가요? 대선 포기 시나리오인가요? 저는 대선 포기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네. 저는 매우 상식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대중들을 설득해서 2달 만에 다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건 저는 제가 볼 때 거의 초현실적인 게임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본인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안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견고하게 당의 권력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당의 주류들을 아예 포박해내는 것. 그래서 내 말대로 따라서 하는 것.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은 어떤 거냐? 소위 그 국민의힘을 나의 그립감 안에 다 잡아놓는 것.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건 밖에 있건 파면 당했건 상관없이 내가 얘기하는 대로 작동할 수 있게만 해내는 것이 아마 윤석열과 내란 집단들 또 윤건희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금 이성적 사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안 되면
완벽하게 본인의 미래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누구죠? 김건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본인은 뭐 구속뿐만 아니라 엄청난 범죄 행위,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 제대로 걸리면 뭐 엄청나게 긴 기간 그렇죠. 동안 한 20년 걸릴 감옥에 수 있어야 되는 있어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다 제가 볼 때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둘 다 윤건이는 좀 그런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방식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성적인 방식인데 뭘 고민하지 않느냐? 국민의 고통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을 장악해서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되더라도 하여튼간에 영수회담 같은 거 열리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윤석열 석방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해서 수감 기간이라도 좀 줄이려는 뭐 이런 의도다. 그렇죠. 이제 뭐 자기가 그립감이 있어야 계속 지금 나중에 쟁점화. 야당이 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야 이거 국민통합 차원에서 윤석열 내란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들 갖다 사면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복권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계속 해내겠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실제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 그럼 동일한 방식이겠죠. 근데 내란죄이기 때문에 박근혜는 다르잖아요. 범죄 행위 자체가 예를 들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낼 수 있으려면 윤건희의 힘이 여전히 막강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겠죠. 여전히 우리는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긴장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풀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뭐 예정된긴 했는데요. 사퇴의 변도 있었는데 일단 임세훈 수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한 수순인 것이죠. 지금 몇 년 동안 사실 지난 대선 이후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차기 대선 후보 이제 1위를 계속 공고하게 유지했는데요. 뭐 누군가는 거기서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뭐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박스권은 맞죠. 1등 박스권에 이제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히 여론조사 뭐 1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국민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2년 한 7개월 되는 그 윤석열의 집권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어떤 고통스러웠고 가장 많이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그리고 그러면서 국민의 어떻게 보면 힘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온다 하면 이 국민이 정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2년 반 동안 정말 절치부심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에 맞서서 본인이 가장 죽을 뻔했지만 또 가장 죽을 목숨 갖고 싸웠던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라고 이제 우리 자칭 타칭 모두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수순이고 2년 반 그리고 그 민주당을 어떻게 통치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선거를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겼어요, 다. 모든 선거를. 네, 다 당 대표로서 지휘한 선거에서 다 이겼다. 다 이겼기 때문에 그건 전적이네요. 중요한 전적. 다 이겼고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유지를 했던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던 어떤 그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대통령이 돼서라도 또 후보로서도 굉장히 잘 지금처럼 잘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 이제 전 대표가 됐네요. 그렇네요. 오늘부터 전 대표가. 어색하다 근데. 전 대표라니까 존경한 대표예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순이고 워낙 단기간에 그 대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빨리 대선 본인 캠프도 만들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참 이 말이 오늘 얘기 위대한 국민과의 역경에 함께할 것 이런 얘기들이 참 국민과 공감할 줄 아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고통들을 잘 알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란 세력들이 보였던 부분들은 국민의 고통에 전혀 예를 들면 신경도 안 썼던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어떤 대한민국의 지도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고통들을 그러니까 국민의 고통을 도대체 내가 가슴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지도자가 등장을 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눈으로 면밀히 살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좀 고달프겠다. 오늘 보니까 또 방금 한 2시간 전인가 뉴스에 국민의힘이 신속재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판결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마도 내란 세력의 이후의 준동과 관련해서도 어떤 형태든지 국민들의 압도적인 힘을 모아내서 그런 내란 세력들의 준동들을 막아내야 될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더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본인이 중도 보수라고 하는 입장들을 얘기하면서 다수 유권자 연대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측면은 앞으로 향후 내란 세력들의 준동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고한 힘은 압도적인 다수의 유권자 연대를 통해서 그 국민적 힘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국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다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공자 맹자가 얘기했던 건데요. 백성에 대해 그러니까 통치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뭔가 먹고 살게 해야 되는 거죠. 백성이 뭔가 먹고 살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공자한테 부자가 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진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세계 변화에 대응해서 유연한 어떤 이념적 그다음에 자기의 사유의 유연성들을 가지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또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계층 상승하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지도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나는 국민들도 매우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독자 중에 안진걸님이 슈퍼챗을 매번 쏴주셨는데요. 이렇게 네, 하시죠. 오창희, 김종욱, 임세현 세 분 참 좋습니다. 느낌표 2개. 계속 화이팅이고요. 스픽스 200만, 임세현 식당 TV 구독 20만 가자. 임세은 소장님 광팬 일동이라네요. 임세은 식당 TV 구독자는 지금 몇 분이세요? 지금 7만이 조금 안 됩니다. 7만이 네. 조금 안 되는데 네. 20만 가자. 네. 근데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탄탄 TV는 예, 김종욱의 탄탄 TV는 지금 꾸역꾸역해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만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느낌에. 그럼 뭐 한 10만 가시죠. 두 분 동시에 20만. 네,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시니 네, 마음이 좋습니다. 우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도 또 다셨습니다.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네, 이렇게 굉장히 바쁜 안진걸 소장님 안 바쁘세요? 지금 식사하시고 약간 이렇게 잠깐 쉬시면서 네, 사랑과 관심이란 게 이런 겁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국힘 한번 가보죠. 후보들이 엄청 많아요. 자칫하다가 20명도 될 것 같은데요. 20명 된 것 같던데. 한번 읽어볼까요? 홍준표, 유정복, 이철호 출마 선언했죠. 이 사람들 각기 대구시장, 인천시장, 경북도지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주 중에 나온다는 거죠.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호 대전시장 이분들도 출마 선언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어제 뭐 그만뒀죠. 사실상 출마 선언한 거죠. 김태호 전 경남지사,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와 이렇게 인재가 많나요 이 당에? 그걸 그러니까 뭐- 인재라고 표현하십니까? 뭔가 대통령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인재일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인재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뭐 14용인이 18용인이 뭐 20용인이 난리가 그래요? 났습니다. 네.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예. 전 숫자를 얘기한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예전에 YS 때 김영삼 정권 때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7명이니 9명이니 그래서 7용 9용 기억나시죠? 예, 그렇죠. 그때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사실 그때 7용 9용의 의미가 뭐냐면 저쪽 편은 김대중이라는 그야말로 정말 고초도 많이 겪고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도토리 키재기인데 저는 그때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이쪽은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50% 박스권에 갇혀서 이쪽에는 뭐 18, 20 뭐 이렇게 그게 용입니까? 이무기도 윤석열도 이무기인데. 네. 아니 근데 뱀이라고 얘기해요. 뱀이요. 뭐 뱀도 아니고 뭐 지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들린 얘기니까요. 그걸 들은 얘기니까. 이게 너무 잡스럽고요. 그냥 저는 잡스럽다. 이게 바로 윤석열이 남긴 후과, 윤석열 효과로 생각합니다. 이른바 윤석열 효과. 그러니까 저렇게 후지고 신념 없고 멍청하고 말 안 듣고 범법 위법 막져주고 가족 간에 비리 많고 반성할지 모르고 반성이 끝났어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고 뭐 부정선거에 심취되어 있고 뭐 이런 사람도 대통령 했는데 나는 왜 못해? 이게 바로 윤석열 효과죠. 그래서 너도 나도 야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니 저 천하의 윤석열 같은 사람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해가지고 어쨌든 2년 반이든 3년 좋게 잘 해먹었는데 야 나도 이 정도 못할까? 내가 쟤보다 낫지?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서로 경쟁하듯 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한덕수, 네. 최상목도 나올 것 같은데. 못 나올 이유가 없죠. 아니 네. 윤석열과 비교하면 예. 다 윤석열보다는 지가 낫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당적 가진 모든 분들은 다 나와도 된다고 봅니다. 예. 다 나와도 돼요. 그냥 다 나오십시오 그냥. 나와서 뭐 하나요? 아니 하나하나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굴 알리는 거예요? 이름 알리는 게 전부입니까? 뭡니까? 가성비죠, 가성비. 가성비. 왜냐하면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슈가 집중적으로 나오겠죠.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이미 4월 4일 날 헌재 파면 선고가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기 대선 얘기로 그냥 거의 본물처럼 넘어갔고요. 제가 제일 웃기게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보수 패널들이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컨벤션 효과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골 때린다 이 인간들. 컨벤션. 13명 정도가 나오니까 우린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야. 아니 세상에 아무리 보수 패널들도 정치를 알 텐데 아니 뭐 200명, 300명 나오면 컨벤션 효과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그 당이 거기가 무슨 당선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냥 그거 갖다 한번 누가 뽑았어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한다. 그랬더니 다 컨벤션 효과를 얘기를 해요.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슈와 구도를 잘 만들어냈을 때 컨벤션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게 되고 야 국민들이 오 그래 저 이슈가 진짜 중요한 이슈지 그래 저런 이슈를 만들어야지 저런 사람들이 많네 오 좋네 이게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이슈를 통해서 구도를 명백하게 만들어서 아 내가 이쪽 편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 나와서 뭔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탄핵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상식을 가졌다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탄핵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상식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아니, 자꾸. 그게 아니라요. 국민의힘 맞아요, 지지층들이 맞아요. 5대5지 네, 않습니까? 네, 네. 5대5의 상황이니까 당원 5, 국민 5인데 역선택 때문에 지금 저기 민주당 이거 다 뺐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와서 야 윤석열 탄핵 잘 된 겁니다. 우리 파면된 대통령 자 빨리 손 떼고 출당시키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저거 뭐지 출당시켜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계속 뭐냐 탄핵을 반대하는 것을 옹호해야 되고 윤석열을 옹호해야 되는 컨벤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중도가 꿈쩍을 못해요.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해서 아니 내 생각에 보수 패널도 이해가 안 되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을까? 다른 얘기를 해도 안 될 판에. 전 그래서 저들이 어쩔 수 없는 교육지책이다. 근데 패널이라는 사람들은 근데 이해관계가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뭐라고 얘기하면 네. 다 아시잖아요. 방송하기 전에 나가면 아우 죽겠어요. 아우 진짜 힘들어요. 4월 4일 끝나니까 아우 다행이에요 이러는데 나가면 말이 됩니까? 이러고 싸워요. 정말요? 진영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일부. 네, 일부. 나와서도 막 아니라고 막 옹호한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방송 전과 후가 달라요? 다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러면. 많습니다. 다수라고 봐요. 다수. 네. 나쁜 사람들이네요. 아니, 근데 근데 오히려 저는 그 방송에서는 그렇게 막 정말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대기실 와서 사실 저희도 힘들어 이럴 때 약간 인간미가 느껴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 힘든 일을 왜 해요? 저기도 그러면.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거는 뭐 민주 진영에서도 사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요? 예. 여기서는 이소했다가 안에서는 저거 좀 문제 많지 민주당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양당 두 분은 공동- 그런 세계를 많이 아시는군요. 예, 양당하고 아니 근데 우리 저는 김종욱 박사님이 네. 그 컨벤션 효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부는 기대되는 게 있어요. 컨벤션 효과에 대해서. 이건 제가 그동안 경험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들이 뭐 18용, 20용, 뭐 20몇 용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나와서 토론회나 할 때는 누군가를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 사람 특징은 뭐냐면요. 전당대 때도 그렇고 어떤 후보자 선출 때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요. 자기들끼리 난투극을 벌이고 자기들끼리 팩트로 조져버립니다. 여기서 팩트가 막 나와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당대표 선거 때 한동훈 그 당시에 이제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서로 싸웠던 그 서로 이렇게 난투극이라고 너 하면 나한테 청탁전화 했잖아. 청탁전화 했잖아요. 막 범죄를 막 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고백하잖아요. 범죄 네. 고백 사실을 서로 알려주면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이른바 팩트, 진실로 폭격하는구나라는 그 이른바 꿀잼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 이렇게 다수의 후보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 우리가 새로운 범죄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구독자 중에 나비님 여성분 너무 말씀도 잘하시고 김옥빈 닮으시고 아름다우세요. 역시 예쁘신 분이 똑띠. 뭐 이렇게 다들 성함을 모르시는 구독자분들이- 임세현 소장님이십니다. 네. 구독자분들이 갑자기 뭐 부르셨나 왜 그러시지? 그래서 얻고자 하는 건 가성비다. 그냥 자기 정치적으로 조금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지금보다 조금 나은 대접을 받고 싶은 거다. 잘하면 당권 먹는 거다. 이 정도입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당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권 장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라든지 이번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그래야지만 그런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제가 볼 때 이제 가성비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일부 이제 뭐 18룡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18룡 중에 이제 일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다수겠죠. 열 몇 명 정도는 그냥 가성비를 가지고 나와서 얼굴을 비치고 뭐 자기의 이후에 무슨 뭐 지방선거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예를 들면 상승 계단을 위해서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자기를 가장 어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굳이 정치의 고관여층이 아니라도 일반 시민들이 다 알잖아요.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오로지 지금 말씀하신 가성비 때문에 오로지 지 한 몸 안위를 챙기려고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도 비전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대한 뭐 생각을 가지고 나온지 알잖아요. 또 뻔히 보이잖아요. 이 사람도 얼굴에 써 있잖아요. 난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정치에 나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다 아시잖아요. 본인 부고장 아니면은 언론에 나오면 다 좋다라는 얘기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턱이 없는데 언론에 그럼 조명될 턱도 없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억눌렀던 소재가 사라진 상황에서 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공간에 나와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고는 어떤 계기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철규 씨 같은 사람은 아들이 마약을 해도 누군가의 음모다 이렇게 떠들고 일단 떠들고 보고 그런 거군요. 무슨 음모예요? 본인 아들 모에서 그러니까 약물 양성 수치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네. 그게 뭐 수사를 잘못된- 막았다고 의혹을 받는 사람인데 웃기죠.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그 나와 있는 후보가 뭐 저는 다라고는 말씀드려도 명예훼손 걸리니까 아주 대다수 분들이 국민과 공익을 위해 정치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면 오히려 조롱으로 대갚아주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아놓은 집단이 사실 전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분들도 소수로 계시긴 하지만요. 네. 민주당으로 와보죠. 시간은 별로 없는데 김 씨들이 있네요. 여긴 다 또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 그다음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씨는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신다는데 예? 여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꿈은 예. 경기지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아. 제가 뭐 대통령이 본인의 꿈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기지사직을 제가 좀 유지하면서 본인이 어필하려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박강원 전 의원을 선대본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맡겼다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 뭐로 나오냐면 이제 반명 또는 뭐 비명 이렇게 네네. 포지셔닝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게 좋은가 이런 생각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김동연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수성가의 길, 그다음에 뭐 경제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한 본인의 능력으로 어필했어야 되는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다행히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출마 안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인 건가요? 뭐 그건 다행이고 아니고 뭐 본인이 판단하신 문제인데 네네. 일단 국민의힘처럼 18년과 같은 컨벤션 효과는 나지 않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나오겠다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몇 분 정도가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4인 정도면 경선 바로 들어갈 것 같고 4인 넘으면 아마 사전에 컷오프 절차가 좀 존재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큰 파열음 없이 그냥 경선이 좀 쭉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전 당대표가 뭐 좀 대선 후보가 돼서 빨리 안정적으로 진영을 갖추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건 야권 전체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과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성비 좋은 판이라 하더라도 떴다방처럼 장돌배기처럼 놀지는 않겠다 나는 그래도 일국의 총리를 지냈는데 뭐 이런 거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나오면 가성비가 좋고 그래도 대충 2등 할 각 아닙니까 김부겸 총리가 지금까지 본 거로는 그런데 포기한 거 아니 2등 할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건데 또 이제 미래주자인 김경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이야 안 주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클 수 있는 씨앗이면 또 주기도 해요. 민주당 저희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김부겸 전 총리보다는 김경수 전 지사에게 당원들이 그래 우리도 미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전 당대표 이후에 뭐 그래서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김부겸 총리께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많이 다 누리신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많이, 하고요. 아니, 고생도 많이 예, 했어요. 예. 또 예, 그럼요. 대구 경북 지역이어서. 그럼요. 네. 임세훈 소장님. 그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캠프도 꾸려졌다라는 얘기도 들리긴 했는데 지금은 또 윤석열 파면이라는 또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이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원로로서 뭔가 조언하고 국가적 해법을 마련하는 게 본인으로서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후보로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2등을 했든 3등을 했든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원로로서 남는 게, 어른으로서 남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뭐 많은 분들,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김두관 전 지사, 어떻게 보면 다 지사 출신이시네요. 네네. 이재명 대표도 지사 출신이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 지사 출신이신 분들인데 전 선의의 경쟁과 가치 경쟁, 정책 경쟁으로 이게 굉장히 선거가 풍성하고 재밌고 축제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괜히 뭐 후보에 대해서 뭔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한 약점을 막 드러내고 하는 건 지금의 상황, 특히나 이 윤석열 내란 수계가 아직도 처벌받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관저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있는 동조자들, 내란 공범들이 여전히 암약하고 있고 어떤 획책하고 있지 모르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치러지는 짧은 선거다 보니까 아무리 나의 승리와 표를 얻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민주당, 특히나 민주당 내에 있는 후보들끼리는 서로 좀 그런 비판과 비난 약간은 자제를 하는 게 저는 이 시기에 맞는 선거 방식이라 봅니다. 기억하시면은 지난 대선 때 경선에서 제가 뭐 실명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드러나 있는 보도로만 보면 그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경선을 치렀을 때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른바 대장동이라는 것을 일부러 흘렸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있었던 파단 보도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고초를 겪었고 민주당도 고초를 겪었고 어떻게 보면 대선판을 어떻게 보면 바꿨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뭐 흐름을 바꿨다라고 보면 좀 너무 거대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끼쳤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지금에 있는 이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특히나 윤석열 내란 수계가 살아있는 이 선거에서만큼은 제발 정책 경쟁과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준석 씨가 지금 바라는 건 뭐죠? 제일 먼저 앞서서 뛰고 있는데 뭐 좀 저금하고 있는 거겠죠. 저금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미래를 위한 저금. 뭐 이렇게 3자 대결하면 뭐 나오는 게 7%에서 9%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 할 수 있겠다. 민주당에도 못 가고 국민의힘도 못 가는 일부 지지층들이 있는데 그냥 거기서 해우소 정도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준석 그 후보겠죠 이제는 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간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평가할 대목이 안 하셔도 됩니다만. 네. 아니 뭐 저는 이준석 의원이 이제 붕괴될 국민의힘 어느 정도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이제 붕괴가 되고 잔해만 남을 것 같거든요. 네. 다 흩어지고 그 잔해를 주워 먹으려고 그러니까 미리 지금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 예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멀쩡한 정치는 아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든 간에. 하여튼 뭐 저금도 좋고 좋습니다만 당장 국민들은 살기 힘듭니다. 살기 힘든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당의 경선 과정도 그저 뭐 자기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국민들을 어떻게 모실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되는 판이면 좋겠습니다. 한독수를 통해서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6월 3일까지 스픽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